저는 지금까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재산도 있었고 사업도 성공했고 아들도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제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도 스스로 다니고 월세도 스스로 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왜 저는 기쁘지 않았을까요? 언제 한번 보자.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과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식사 자리였습니다. 여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소개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내내 저는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를 고를 때 눈빛, 종업원을 부르는 방식,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와 단둘이 남았을 때 표정.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걸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험해 보기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파국에. 저는 아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제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재산을 보는 건지. 저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경비원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을 숨기고 지원했습니다. 가짜 이력서를 만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목소리도 일부러 낮게 깔았습니다. 아들도 몰랐습니다. 그 아파트에 제가 있다는 걸. 첫 출근 날 저는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전세금을 보태준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건물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비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바쁜 거겠지. 짐이 많아서 못 본 거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줘도, 택배를 받아줘도, 우산을 빌려줘도, 고맙다는 말도 눈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일부러 그녀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주차장에 서였습니다. 짐을 들고 가다가 발을 헛디딘 척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냥 비켜갔습니다.
심지어 귀찮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즉,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들은 달려와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들은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비실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아이가 저런 사람과 결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자. 충분히 봤어. 이제 정체를 밝히고 아들에게 말하자. 그런데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화면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집 앞이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CCTV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그 남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낮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2시간 뒤였습니다. 그 남자는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야, 경비 아저씨? 남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여기 왜 서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녀가 나왔습니다. 왜요? 그녀는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척이에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세요? 경비가 왜 이런 걸 물어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아, 진짜 웃기네. 경비 주제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낮은 곳에 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집에 가도 되겠니? 아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언제든지 오세요. 이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는 다시 원래의 저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경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아니, 처음 보는 게 맞았습니다. 그녀는 경비실에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기뻐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웃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겉으로는. 저녁을 먹고 아들이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저와 그녀 둘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차 더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네. 제가 경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지나치던 그 경비가 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것을,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그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오빠랑 제가. 나가세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순간 부엌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아버님이 갑자기. 아들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너를 배신했다. 다른 남자를 집에 들였어. 내가 직접 봤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CCTV에 찍혀 있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출근하고 나면 그 남자가 와. 이 집에 들어와.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그게 아니에요. 제 사촌 오빠예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경비 일을 하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를 지키려고.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아들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나가세요, 아버지.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너를 배신했다고. 내가 증거도 있어. CCTV를 보면. 아버지. 아들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절 믿지 못하신 거잖아요. 제 선택을 믿지 못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경비로 위장해서 저를 감시하신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지키려고요.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면서요.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서요. 아버지는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요. 그래서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제 여자친구를 시험하신 거예요? 경비로 변장해서 저희를 감시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나가세요.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아들아. 나가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 괜찮아. 아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아버지는 이제 안 올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제가 무엇을 파괴했는지,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경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던 그 자리에 저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집, 넓고 텅 빈 집,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말이 맞았어요. 사촌 오빠였어요. CCTV 확인했어요. 그 사람 이 친척 맞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지 못했다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저를 시험했다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았어요. 아버지 돈 한 푼 안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여자 하나 제대로 못 고른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심해 보였나요?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너는 훌륭해. 그런데 왜 저를 시험하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아들이 전화할까 싶어서.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아들의 아파트에 갔습니다.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호 사는 사람 아직 살아요? 경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 갔어요. 한 달 전에.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저에게 말도 없이. 새 주소도 모릅니다. 전화번호는 그대로인데 받지 않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예전에는 이 집에 아들이 자주 왔었습니다. 주말마다 왔었습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시험은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경비일 때 무례했습니다.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얻은 건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잃은 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옳았습니까? 아니면 제가 틀렸습니까?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제가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것. 제가 스스로 그 기회를 망쳤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이 빈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전화기를 쳐다보며 혹시 아들이 전화할까 싶어서.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습니다. 아마 영원히 울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성공하고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 여러분은 제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여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사촌 오빠였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제가 본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제 편견이었습니다. 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불안이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들이 저를 쳐다보는 꿈. 실망한 눈빛으로. 아버지는 저를 믿지 못하셨잖아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아들은 어떤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경비로 변장했던 것, 며느리를 시험했던 것, 아들이 저를 내쫓았던 것. 친구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왜 그랬나? 정말로 며느리가 걱정이었나? 아니면 자네가 외로웠던 건가? 저는 그 질문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 아들 독립적이라고 했지.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손 안 벌렸다고. 그게 자랑스러웠다고. 그런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불안했다고. 그게 정말 며느리 걱정이었을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네는 아들이 완전히 떠날까봐 두려웠던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정말로 자네를 안 찾을까봐. 자네가 필요 없어질까봐. 그래서 시험을 한 거야. 며느리를 떼어내면 아들이 다시 자네한테 올 거라고 생각한 거지.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친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를 떼어냈나? 아니지. 아들만 잃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네가 진짜 지키고 싶었던 건 아들이 아니었어. 친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자신이었어. 자네의 외로움이었어. 그런데 그 방법이 틀렸던 거야. 저는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지친 얼굴, 후회로 가득한 눈빛.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시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두려움을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아들이 떠날 거라는 두려움, 제가 버려질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들의 회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혹시 마주칠까 싶어서. 하지만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의 회사로 보냈습니다. 집 주소는 몰라도 회사 주소는 알았으니까요.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옳았다. 아버지는 너를 믿지 못했다. 아버지는 너를 시험했다. 그리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후회한다. 매일 너를 생각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게 연락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너에게 말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버지는 너를 기다린다. 평생이 걸려도 언젠가 내가 돌아온다면 아버지는 여기 있을 것이다.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들은 편지를 읽었을 수도 있고 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 그 아파트에 갔습니다. 아들이 살던 아파트. 제가 경비로 일했던 그곳.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비실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경비가 보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투명인간처럼.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배웠어야 했는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겸손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증거를 모았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을 증명할 증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신뢰를. 저는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저는 의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시면 보호자도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혼자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설령 제가 죽는다 해도 저는 혼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항상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서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내가 아들을 믿었다면, 내가 시험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아들이 있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잘 이겨내셨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했을까? 아이가 생겼을까? 나는 할아버지가 됐을까? 하지만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알 자격이 없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끊겼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다. 통화할 수 있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지난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를 두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의욕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매각할 거라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회사는 한 달 만에 매각되었습니다. 좋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저는 혼자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집이 넓어도, 건강을 되찾아도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그리고 마지막 사진. 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 저와 함께 찍은 사진. 언제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비복을 입기로 결심한 순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다르게 선택했다면, 만약 제가 아들을 믿었다면, 만약 제가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함께 웃고 있었을까요? 손자를 안고 행복해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다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4년째 되던 해, 저는 우연히 아들을 봤습니다. 길거리에 서였습니다. 쇼핑몰 앞. 아들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에는 유모차가 있었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아들이 유모차를 멈추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달래주었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게 내 손자구나. 저 아이의 할아버지가 나구나. 하지만 나는 저 아이를 안아볼 수 없구나. 저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아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기쁠까요? 아니면 또다시 저를 내쫓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아기를 유모차에 다시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을. 그리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됐구나.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손자는 나를 모르니까. 영원히 모를 거니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놓아주기로. 완전히.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더 이상 바라지 않기로. 아들은 저 없이도 행복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제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팔고 난 후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노부부가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 각자의 후회가 있겠지. 하지만 저들은 함께 있구나. 나는 혼자구나. 그리고 그것이 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제 또래쯤 되어 보였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나오셨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혼자입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없으세요?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딸이 있는데 연락을 안 합니다. 제가 잘못했거든요. 저는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사위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가난했고 학벌도 없었고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딸은 결국 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연을 끊었습니다. 지금 10년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위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딸을 잘 대해준다는 걸, 손주들도 잘 키운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경비로 변장했던 것, 며느리를 시험했던 것, 아들이 저를 내쫓았던 것, 그리고 지난 5년간 혼자 살아온 것. 노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하네요. 둘 다 자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둘 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후회합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매일. 저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전 이만. 건강하십시오. 노인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자식을 믿지 못해서,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해서, 결국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슬펐으니까요. 6년째 되던 해 저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구나. 하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남은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아들이 살던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예전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갔으니까요. 하지만 그 근처 어디선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놀이터를 지나갈 때 저는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에 봤던 그 아기.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더 높이.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놀이터 울타리 밖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은 좋은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저랬을까요? 아들이 어렸을 때 저도 저렇게 웃으며 그네를 밀어줬을까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바빴습니다. 회사 일로 돈을 벌어야 했고, 성공해야 했고, 그래서 아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들은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질은 주었지만 시간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뢰마저 주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네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배고파? 응. 그럼 집에 가서 밥 먹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둘은 손을 잡고 놀이터를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을 숨겼습니다.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방금 제 손자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손자는 저를 모릅니다. 아들은 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낯선 노인일 뿐입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 자기 손자를 멀리서 지켜보는 초라한 노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었고, 주름은 깊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넌 왜 그랬니? 왜 아들을 믿지 못했니? 왜 시험을 했니? 이제 뭐가 남았니?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거울은 저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7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기로.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경로당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각자의 기쁨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택할 수 있었는데,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자주 뵙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봅니다. 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용서를 구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으면 늦지 않은 겁니다. 죽고 나면 그때는 정말 늦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찾아가세요.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용서를 구하세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을까? 7년이 지났는데 아들은 이미 저를 잊었을 텐데. 아니, 잊지는 못했겠지. 하지만 용서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찾아가기로. 마지막으로. 거절당하더라도,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기로. 저는 아들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과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통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는 회사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저는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저는 불렀습니다.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료들이 눈치를 채고 먼저 갔습니다. 그럼 먼저 갈게. 응, 내일 봐. 아들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들은 아무 표정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7년 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들아. 아버지. 아들이 저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쯤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도 부모가 되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도 저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라는 걸.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하지만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왜?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거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시험했어요. 제 여자친구를 시험했어요. 그리고 저희 관계를 믿지 못했어요. 그게 7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가 또 저를 시험할까봐 두려워요. 제 아내를 의심할까봐 두려워요. 제 아이에게까지 그럴까봐 두려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제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 했던 것처럼.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에도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나쁜 선택이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버지. 사랑한다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사랑은 믿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지.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아들은 저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붙여도 금이 갑니다. 우리 관계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선택의 결과를, 제가 만든 이 현실을, 그리고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관계 회복을 바라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고아원에도 갔습니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저처럼 외로운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저를 보면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제 손자를 안아본 적은 없지만 이 아이들은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8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제 인생을.
제 선택을, 그리고 그 결과를. 어느 날 고아원에서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 없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있단다. 근데 왜 여기 와요? 손주랑 놀면 되잖아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손주를 못 만나는구나. 왜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그럼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친구랑 싸우면 미안하다고 하면 다시 친해져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보통은 그렇지.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좀 복잡하단다. 미안하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떤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9년째가 되던 해, 저는 우연히 뉴스에서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팀 전체의 노력이었습니다. 아들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화면 속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자랑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슬펐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저 없이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성공했고, 가정을 꾸렸고,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들의 인생에 없어도 아들은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TV를 껐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하루도, 저의 인생도 천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나이도 있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지는구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아들아, 아버지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 너는 이미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했으니까. 다만 아버지는 너에게 말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항상 바빴고, 너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를 믿지 못했다.
너를 시험했다. 그것은 아버지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아버지는 그 이후 10년을 후회하며 살았다. 매일 너를 생각했다. 매일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아들아, 너는 좋은 사람이 되었다. 좋은 남편이 되었다.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아버지가 되었구나. 아버지는 내 아이, 즉 아버지의 손주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후회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아버지가 선택한 결과니까. 아들아, 너는 너의 가정을 잘 지켜라.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너의 아이들을 믿어라.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냥 믿어라. 그것이 사랑이다. 아버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너는 아버지보다 현명하니 이미 알고 있겠지. 아들아, 아버지는 이제 간다. 평생 외로웠지만 그래도 너를 아들로 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이었다. 비록 아버지가 그 축복을 스스로 망쳤지만 그래도 너를 낳고 키우고 내가 성장하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 건강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아버지는 괜찮다. 사랑한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의 아버지가 편지를 다 쓰고 저는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죽으면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며칠 후 저는 다시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요.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아들이 웃던 모습을, 어렸을 때 제 손을 잡고 걷던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보던 실망한 눈빛을. 미안하다, 아들아. 그것이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전화기를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언제요? 사흘 전입니다. 공원에서 심장마비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관계는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경비로 변장했던 것, 자신이 아버지를 내쫓았던 것, 10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았어요. 아버님이 잘못하셨어요. 당신을 시험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10년이야.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지 않았어. 아버지는 혼자 돌아가셨어. 공원 벤치에서 옆에 아무도 없이. 아들은 울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했어. 하지만 진짜 용서한 게 아니었어. 거리를 뒀어. 관계를 끊었어. 그게 용서는 아니었어. 아내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선택했어. 아버지를 멀리하기로. 만나지 않기로.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이거야. 아버지는 10년을 혼자 사셨어. 나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혼자 돌아가셨어. 아들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너는 너의 가정을 잘 지켜라. 너의 아이들을 믿어라.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냥 믿어라. 아들은 그 문장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빈소였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 몇 명, 회사 직원 몇 명, 그리고 봉사활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 아들은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외로우셨을 텐데. 아버지가 후회하고 계셨을 텐데.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제 상처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용서해요. 진짜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용서해요.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냉정했던 것을, 제가 거리를 뒀던 것을, 제가 아버지를 혼자 두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아들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아빠, 왜 울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괜찮아. 그리고 아들은 아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약속할게. 아빠는 너를 항상 믿을 거야. 너를 시험하지 않을 거야. 너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냥 너를 사랑할 거야. 알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들은 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할게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 아이에게는 후회 없는 아버지가 될게요. 그것이 아버지께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그날 밤 아들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기 위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시험으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난 이야기. 아들을 지키려다가 아들을 잃은 이야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이야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는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설령 그것이 틀렸다 해도 시험에서 옳은 것보다 믿었다가 틀린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믿음은 관계를 지키니까요.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십시오. 저의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제 저는 갑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이 아닌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